이 영정사진 내 얼굴이잖아! 해진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사 한도윤은 제사 준비를 위해 추모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회장의 아들을 위한 제사였죠. 하지만 영정사진 속 6살 남자아이를 본 순간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고아원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의 시작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초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해진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 한도윤에게 오늘은 평소처럼 평화로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36살의 정원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언제나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는 이 저택에서 3년째 전속 정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은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저택 기숙사로 출근했습니다. 기숙사는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직원들이 쉬거나 작업 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이었죠. 도윤은 그곳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에서 정원 가위와 장갑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 초가 되면 저택에는 묵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회장님의 장남이 돌아가신 기일이었거든요. 도윤은 회장님의 아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추모 정원에서 조촐한 제사를 지낸다는 것 정도였죠. 그동안은 선배 정원사들이 제사에 쓸 꽃을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도윤이 처음으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해요. 회장님께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는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 저택의 총괄 가정부인 박말순 할머니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70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었고 저택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도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흰 백합과 붉은 장미를 섞어서 준비하세요. 아드님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꽃 조합이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정원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각종 원예 도구와 함께 화병, 꽃바구니 등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는 가장 좋은 상태의 흰 백합과 붉은 장미를 골랐습니다. 백합은 순백색으로 꽃잎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으로, 장미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아직 완전히 피지 않은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꽃을 손질하는 동안 도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꽃을 바구니에 담고 조심스럽게 추모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추모 정원은 저택 뒤편의 가장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죠. 정원 입구에는 흰색 철제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면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오솔길 양옆으로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봄이면 분홍색 꽃잎이 흩날려 마치 꿈속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오늘은 꽃잎도 따뜻한 햇살도 도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자 정원 중앙에 작은 제단이 보였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제단 위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꽃바구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단 위의 영정 사진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꽃바구니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바구니가 흔들리면서 장미 꽃잎 하나가 땅에 떨어졌지만 도윤은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는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이게 무슨...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도윤이 고아원 시절 찍었던 사진 속 자신의 얼굴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눈매의 모양, 코의 각도, 심지어 왼쪽 볼의 작은 점까지 일치했습니다. 말도 안 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꽃바구니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아원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6살 무렵 찍은 사진이었죠. 핸드폰 화면의 사진과 영정 속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요. 왜 이렇게 닮았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그 웃음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정원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꽃은 올려놨어요?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도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꽃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꽃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도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이 닮았죠?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흰 백합과 붉은 장미가 어우러진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도윤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나가보세요.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원 밖으로 나온 도윤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30년 전에 돌아가신 회장님의 아들과요. 도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왼쪽 가슴의 작은 흉터를 스쳤습니다. 심장수술 흉터. 도윤은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강가에서 발견된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름도 보호자도 없이 혼자 떠내려오고 있었다고 하죠. 고아원에 입소한 직후 도윤은 심장병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긴 흉터가 지금도 왼쪽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도윤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영정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익숙한 느낌은 단순한 닮음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도윤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영정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도윤은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고아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6살 무렵의 도윤이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도윤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오늘 본 영정 사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닮았어.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고 고아원 서류를 펼쳤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는 또박또박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입소 날짜 1994년 6월 15일. 발견 장소 한강 하류 인근. 추정 나이 5살. 특이사항 이름 및 보호자 정보 없음. 심한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됨. 도윤은 서류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서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왜 강가에 혼자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도윤아, 너는 강가에서 발견됐단다. 물에 빠져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낚시하시던 분이 구해주셨어. 그때 내가 입고 있던 옷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말도 거의 못했단다. 원장님은 항상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 선천성 심장병이었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급히 수술을 해줬단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심장 바로 옆 왼쪽 가슴에 세로로 길게 난 흉터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흉터는 평생 남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흉터가 부끄러워서 수영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가슴에 그런 게 있어? 라고 물으면 도윤은 항상 넘어져서 다쳤어라고 둘러댔습니다.
도윤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가슴에는 약 15cm 길이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흉터, 나한테만 있는 건가? 도윤은 흉터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자신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영정 속 아이도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기숙사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도윤 씨. 벌써 오셨네요?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도윤이 벗어놓은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벤치 위에 걸쳐진 도윤의 작업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의 등 뒤에 보이는 왼쪽 가슴 부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작업복을 입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말순 할머니는 그의 왼쪽 가슴에 있는 흉터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이상한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말순 할머니는 황급히 빨래 바구니를 들고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작업복을 다 입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말순 할머니는 복도 구석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왼쪽, 심장 바로 옆, 현준이랑 똑같은 자리인데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당시 6살이었던 유현주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때 현준의 수술을 준비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현준은 무서운 듯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이모, 무섭지 않을까요? 괜찮아, 도련님. 금방 끝날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현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준의 왼쪽 가슴에는 세로로 긴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 똑같아. 말순 할머니는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만약 현준이 살아있다면 올해 36살이 될 나이였습니다. 얼굴도 닮았고 나이도 일치하고 심지어 흉터의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사진 속에는 6살 현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준 도련님. 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현준을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현준이 실종되었을 때 말순 할머니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현준 도련님이신 건가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정말 현준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했을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회장의 부인 윤서진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60살의 나이에도 우아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순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서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빨래는 나중에 하고 회장님 아침 식사부터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말순 할머니의 뒷모습을 예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요즘 들어 불안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원사 한도윤을 볼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거지? 서진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는 도윤이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 유성진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첫 번째 부인과 현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준아. 성진은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진은 앨범을 덮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순 할머니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진이 보고 있던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또 도련님 사진을 보고 계셨군요. 네.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요. 성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새로운 정원사 한도윤 씨를 보셨습니까? 도윤? 물론이죠. 일을 참 꼼꼼하게 잘하더군요. 왜 그러십니까? 성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현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회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해서요. 그렇군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말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현준 도련님이 맞는 건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경찰 보고서, 사본, 그리고 현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펼쳤습니다. 노랗게 바랜 신문에는 큰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해진그룹 회장 장남 실종, 수사 난항. 기사 날짜는
1995년 4월 8일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던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당시 6살이었던 현주는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말순 이모, 오늘 놀이공원 간대요. 현주는 아침부터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회장님의 별장 인근에 새로 생긴 놀이공원에 간다는 소식에 잠도 설쳤던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무 뛰어다니면 안 돼요. 말순 할머니는 현준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당부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말순 이모. 그날 현주는 계모인 서진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장 성진은 급한 회의가 있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현준아. 아빠가 다음에 꼭 데려갈게. 성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주는 괜찮다는 듯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새엄마랑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하지만 그것이 부자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저택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말순 씨, 큰일 났어요.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님? 현준이가 없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놀이공원에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어요. 어디를 찾아도 안 보여요. 말순 할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아직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지금 놀이공원 경비실에 있어요. 당장 신고하세요. 제가 회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황급히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의 중이던 성진은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차를 몰아 놀이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현준이 사라진 지 3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3시간이나 지나서 신고하다니. 말순 할머니는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놀이공원 전체를 뒤지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CCTV에는 오후 2시경 현준이 서진의 손을 잡고 놀이기구 근처를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마님, 정확히 어디서 도련님을 놓치셨습니까? 경찰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전목마 근처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현준이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나왔을 때는 이미 없었어요. 화장실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10분? 아니, 20분 정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진의 진술은 애매했습니다. 10분인지 20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견을 동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산과 강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놀이공원에서 약 30km 떨어진 강가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시신은 물에 오래 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어서 누구인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성진과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시신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준이에요. 우리 현준이 맞아요. 마님, 확실하십니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옷을 보세요. 이 빨간 운동화, 제가 그날 신겨준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색깔도 똑같아요. 서진은 울부짖으며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성진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준아, 현준아. 성진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시신이 현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과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현준이가 이미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몸에 칼을 대면 안 돼요. 하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됐어요. 제가 엄마인데 제 아들을 모르겠어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해요. 서진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성진도 아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부검은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장례를 치릅시다. 결국 제대로 된 부검도 DNA 검사도 없이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말순 할머니는 시신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현준의 왼쪽 가슴에는 심장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가슴에는 흉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신이 부어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마님, 혹시 도련님 가슴에 뭐가요? 서진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남았습니다. 장례 후 성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회사 확장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성진은 자책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빠지고 아들과 함께 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성진은 추모 정원에 현준이 좋아하던 꽃을 올렸습니다. 흰 백합과 붉은 장미였습니다. 현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성진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아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의 사본이었습니다. 기록을 읽던 말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3시간이나 늦어진 이유 마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도련님이 혼자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함. 6살짜리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 돌아온다고?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두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나이도 맞고 얼굴도 닮았고 흉터 위치까지 똑같아. 말순 할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현준의 어린 시절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준이 5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큰 집과 넓은 정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벤치가 있었고 그 옆에는 흰 꽃과 붉은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 지금 저택 정원이랑 똑같아요. 말순 할머니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윤 씨에게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어릴 때 비슷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지.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도윤이 정말 현준이라면 지난 3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강가에서 발견된 시신은 누구였을까요? 내일 꼭 확인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 어딘가에 30년 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지만 정원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6살의 나이에도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도윤은 혼자 살아왔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도윤은 한숨을 쉬며 옷을 입었습니다. 원룸벽에는 작은 사진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8살 딸 세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리본을 달고 있었죠.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린아, 잘 지내고 있니? 도윤이 세린을 마지막으로 본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접 교섭권 날이었죠. 그날도 세린은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아빠. 세린은 도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도윤은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고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세린이 많이 컸네? 응. 엄마가 요즘 키가 많이 컸대요. 세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도윤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웃고 떠들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도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며 집안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다니. 장모님은 도윤을 볼 때마다 차갑게 대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너는 그냥 구석에나 앉아 있어. 가족사진 찍는데 끼지 말고. 도윤은 그런 말들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결혼 2년 후 딸 세린이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도윤은 갓 태어난 세린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세린아,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배달 일은 불안정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일용직 공사 현장도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달도 돈이 부족해서. 또요? 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도윤도 힘들었지만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린이 4살이 되던 해 도윤은 장기간 실직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줄어들었고 배달 일도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좋은 일자리 구할게. 좋은 일자리? 당신한테 무슨 기술이 있어요? 고아원 출신이 뭘 할 줄 알아요? 아내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생겼습니다.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보, 내가 부모님께 돈 좀 빌려볼게. 아내는 결국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그 사람 빚까지 우리가 왜 갚아줘야 해? 차라리 이혼해. 내가 세린이랑 우리 집에서 살면 돼. 그 말을 들은 날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와 딸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32살에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도윤의 손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린이는 제가 키울게요.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만 허락하겠어요. 알았어. 고마워. 도윤은 그렇게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도윤은 조경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조경 회사에 들어갔고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도윤아, 너 손재주 좋은데? 정원사로 괜찮겠어. 선배의 말에 도윤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도윤은 혜진그룹 저택의 전속 정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세린이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어. 도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나는 건 여전히 한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매달 면접교섭 날이 되면 도윤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세린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고 맛있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예뻐요. 세린은 선물을 받으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도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시간의 면접교섭 시간은 금방 끝났습니다. 아빠, 벌써 가야 해요? 응. 아빠도 아쉽지만 다음 달에 또 보자. 네. 아빠, 보고 싶을 거예요. 세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도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알았지? 네, 아빠도요. 헤어지는 순간은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은 딸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면 도윤은 지갑에서 세린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은 여러 장이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돌잔치 때, 유치원 입학식 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세린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떳떳한 아빠가 될 거야.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도윤은 재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도윤은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정원을 가꾸며 남의 집 추모 정원만 돌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나무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나무는 정성을 주면 자라고 꽃은 때가 되면 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윤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세린아, 아빠 생각하고 있니? 도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멀리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별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 세린이와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도윤에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가을, 유성진 회장은 첫 번째 부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 현주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 현주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성진은 아들을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지쳐갔고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윤서진이었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서진은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진의 비즈니스 파트너의 동생이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봄 서진은 해진그룹 저택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현준아, 이제부터 내가 새엄마란다. 잘 지내보자. 서진은 현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4살이 된 현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해진그룹의 재산이었습니다. 전처 자식이 있다는 게 문제네. 서진은 혼자 방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성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은 현준에게 상속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서진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진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진은 사무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장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모님. 만약, 제 말은 가정이에요. 만약 전처 자식이 사망할 경우 상속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장도훈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감췄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사모님께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물론 유언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유언장이 없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직계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담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지는 않겠죠? 당연합니다, 사모님.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서진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현준을 대하는 모습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준아, 아빠가 너랑만 시간을 보내시네. 나는 외롭단다. 서진은 성진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진은 미안한 마음에 서진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현준이한테만 신경 쓴 것 같네요.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가끔은 저도 외로워요. 서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성진은 아내를 위로하며 현준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현준은 그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말순 이모, 아빠가 요즘 저랑 안 놀아줘요. 5살이 된 현준은 말순 할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아빠는 바쁘신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놀아주실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현준을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서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초 서진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현준이의 일상을 조사해 주세요. 어디를 자주 가는지, 누구와 노는지 다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왜 조사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안전을 위해서요.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서진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탐정은 의심 없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탐정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현준 도련님은 주로 저택 정원에서 놉니다. 가끔 회장님 별장에 가고 최근에는 별장 근처 놀이공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이요? 네, 새로 생긴 대형 놀이공원입니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빕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아이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곳. 완벽했습니다. 1995년 4월 초 서진은 성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현준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가면 어떨까요?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주말에 같이 가요. 당신은 회의 있잖아요. 제가 데려갈게요. 서진은 은근히 성진을 빼놓으려 했습니다.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95년 4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현준을 유난히 눈에 띄게 꾸몄습니다. 빨간색 운동화, 노란색 티셔츠, 그리고 짙은 갈색 모자를 씌웠습니다. 와, 새엄마, 저 진짜 멋져요? 현준은 신이 나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멋지단다. 오늘 정말 재미있을 거야.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현주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새엄마, 저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그리고 롤러코스터도요. 알았어. 다 태워줄게. 놀이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해.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아이 하나쯤 사라져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준과 몇 가지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내내 시계만 보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현준아, 새엄마가 잠깐 화장실 갈게. 여기 회전목마 앞에서 기다려. 알았지? 네. 빨리 다녀오세요. 현준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현준을 회전목마 근처에 남겨두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1시간 후 서진이 돌아왔을 때 현준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 현준이가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서진은 당황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현준이가 사라졌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강가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진은 그 시신을 보고 즉시 선언했습니다. 현준이에요. 제 아들 맞아요. 하지만 그 시신은 현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미리 준비한 옷과 신발로 시신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서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서진은 혼자 방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은 내 거야.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30년 후 그녀의 계획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정원사 한도윤이라는 것을요.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서진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침실 창문에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정원사, 뭔가 이상해. 서진은 제사날 도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고 굳어있던 그 표정, 창백해진 얼굴, 떨리던 손,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현준이를 알까?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감춰왔던 비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안 돼. 지금 와서 들킬 순 없어.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을 저택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요. 며칠 후 서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정원 창고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작업복과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사물함을 찾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서진은 가방에서 현금 봉투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도윤의 이름으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작업복 사이에 통장과 현금을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돼. 서진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서진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내 돈이 없어졌어요. 성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제 방에 놔뒀던 현금이요. 분명 100만 원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성진은 심각한 얼굴로 말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직원들 사물함을 확인해 보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혹시 모르잖아요.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서진이 재촉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의 사물함과 창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창고 앞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돈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직원들과 함께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도윤의 사물함을 마지막에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봐야겠네요. 서진이 도윤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죠? 서진이 놀란 척하며 통장과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도윤 씨 거네요? 왜 작업복 안에 돈이?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제 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럼 누구 거죠? 당신 사물함에서 나왔는데?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넣은 것 같아요. 너타니요? 당신 빼고 누가 당신 사물함을 열겠어요? 서진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공격했습니다. 도윤은 억울한 표정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마님. 말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도윤 씨는 그날 회장님 약속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이 사라진 시간에 도윤 씨는 계속 정원에 있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말순 할머니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게다가 도윤 씨는 3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를 리 없어요.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윤 씨는 정말 성실해요. 저도 도윤 씨를 믿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도윤 씨 사물함에서 나왔다고요. 증거라면 누가 일부러 넣었을 수도 있죠. 말순 할머니가 서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넣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진이 개입했습니다. 말순 씨 말이 맞소. 도윤 씨가 그 시간에 정원에 있었다면 누명일 가능성이 크오. 여보, 하지만... 됐소. 이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도윤 씨,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오. 성진은 도윤에게 사과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서진은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실에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그 늙은이가 어떻게 감히... 서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추모 정원 뒤편 아무도 가지 않는 느티나무 숲이었습니다. 서진은 나무 뿌리 근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금속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옮겨야 해.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흙을 덮고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말순 할머니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말순 할머니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서진의 행동이 수상해서 몰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마님이 왜 한밤중에 정원에? 말순 할머니는 서진이 사라진 후 조심스럽게 느티나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묻혀 있었던 거야. 말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금속 조각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확인해야겠어. 말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서진은 방으로 돌아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 운동화 끈,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모두 30년 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곳에 숨겨야 해. 서진은 상자를 응시하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숨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서진은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점점 탄로날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5시였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고장난 곳이구나. 도윤은 느티나무 근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져서
흙이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배관을 찾으려면 더 깊이 파야 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퍼내던 중이었습니다. 땡그랑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뭐지? 도윤은 조심스럽게 흙을 손으로 치웠습니다. 그러자 작은 금속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상자가 왜 여기 묻혀 있지? 도윤은 궁금한 마음에 상자를 완전히 꺼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낡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이미 반쯤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조금만 힘을 주자 자물쇠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금속 팔찌였습니다. 아이용 팔찌로 보였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준. 도윤은 팔찌를 가까이 가져가 읽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90년대 스타일의 오래된 끈이었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지만 원래는 선명한 빨간색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 있는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남자는 젊은 시절의 성진 회장님이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영정사진 속 현준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현준이 가족 사진인가? 도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정원이었습니다. 중앙에는 벤치가 있었고 주변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잠깐, 이 정원.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진 속 정원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정원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벤치, 같은 나무, 같은 구조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 사진이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소중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도윤 씨, 뒤에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말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스프링클러 수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도윤은 상자를 말순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현준 도련님 물건들이에요. 네, 정말요? 이 팔찌, 도련님이 항상 차고 다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화 끈, 실종되던 날 신고 있던 신발 끈이에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진, 도련님 가족 사진이에요.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왜 이런 물건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누가 일부러 묻었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에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한밤중에 이곳에서 무언가를 파던 모습을요. 마님이 묻었을까?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듣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급히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준 도련님이 5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도윤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벤치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흰색과 빨간색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정원과 똑같았습니다. 도윤 씨, 혹시 어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린 적 있어요?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요? 정말 그린 적 있어요? 네. 고아원에 있을 때 종종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큰 집과 정원 그림을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물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도윤아, 너는 왜 맨날 이런 그림만 그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혹시 전에 살던 집이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익숙한 느낌이에요. 도윤은 그때의 대화를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렸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 씨, 혹시 당신이? 말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이, 얼굴, 흉터, 그림, 그리고 이 상자. 모든 것이 도윤이 현준일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윤 씨, 회장님께 이 상자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설명하긴 복잡해요. 일단 회장님을 만나봐요. 제가 같이 갈게요.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와 그림을 들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이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성진은 서재에 앉아 금속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도윤이 가져온 상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준이 팔찌인가?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현준이라는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도 보세요. 말순 할머니가 가족 사진을 건넸습니다. 성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건 현준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야. 첫 번째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 성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런 소중한 물건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지? 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슬픔이 너무 커서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그림도 보세요. 말순 할머니가 현준의 그림을 펼쳤습니다. 성진은 그림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현준이가 그린 그림이야. 우리 정원을 그린 거였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도윤 씨도 어릴 때 똑같은 그림을 그렸대요. 뭐라고요? 성진은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아원에 있을 때 제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몰랐어요. 그냥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그렸어요. 성진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현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닮았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도윤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36입니다. 태어난 해는 1989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생일은 모르고 고아원에서 추정한 날짜예요. 성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준이 태어난 해도 1989년이었습니다. 만약 현준이 살아있다면 올해 36살이 될 나이였습니다. 말순 씨, 도윤 씨 가슴에 흉터가 있다고 하지 않았소? 네, 왼쪽 가슴에 심장 수술 흉터가 있습니다. 현준이와 똑같은 위치. 성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장례를 치른 시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장님, 혹시 탐정을 고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소.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겠소. 유전자 검사요? 도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진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겠소? 내가 정말 당신이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소.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고아원 출신일 뿐인데요.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일 수도 있소. 제발 검사를 받아주시오. 성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이틀 후 성진은 은밀하게 도윤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진은 밤낮으로 초조해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한편 성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1995년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오래된 경찰 기록과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성진은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서진이 실종 일주일 전에 변호사 장도훈을 만나 상속구조에 대해 상담했다는 기록. 전처 자식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고요?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실종 당일 서진이 신고를 3시간이나 늦게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세 번째 보고서, 강가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 기록이 없다는 점. 서진이 강력하게 부검을 거부했다는 증언. 네 번째 보고서, 최근 몇 년간 서진이 회장의 재산을 자신 앞으로 돌리려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 성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성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시 장례를 치른 시신의 신원을 재확인해 봤는데 다른 실종 아동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요? 네,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실종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특징이 당시 발견된 시신과 일치합니다.
성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서진은 다른 아이의 시신을 현준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내 아들은 살아 있었던 거야. 성진은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성진은 결과지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실상 100%였습니다. 도윤은 현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현준아, 현준아. 성진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뻤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요. 하지만 슬펐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요. 내가 회사 확장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성진은 자책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빠지고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아내를 더 잘 돌봤다면 그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성진은 평생의 죄책감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너를 2번 잃을 순 없어. 이번엔 내가 제대로 지킬 거야. 성진은 말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경찰에 연락하시오. 서진과 장도훈을 고발하겠소. 정말이십니까?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그 여자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하오.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현준 도련님이 돌아오시는군요. 네, 드디어. 성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도윤이 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저기 있었습니다. 현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곧 모든 걸 바로잡을게. 성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진과 변호사 장도훈은 서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윤서진 씨 살인미수,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를 왜 체포하는 거예요? 서진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요. 내 아들을 해치려 했던 그 죄를 말이요. 무슨 소리예요? 현준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아니요. 현준이는 살아있어. 바로 저기. 성진이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으로 도윤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정원사가. 설마.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경찰은 서진과 장도훈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진은 서재 창문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이제 말해야겠구나. 성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 씨. 성진이 부르자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소? 할 말이 있소.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장갑을 벗고 성진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추모 정원 중앙의 벤치로 향했습니다. 벤치 앞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흰 백합과 붉은 장미가 새로 꽂혀 있었습니다. 성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윤 씨, 아니,
이제는 현준이라고 불러야겠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성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네. 99.99%. 사실상 100%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도윤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요?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너는 30년 전 실종된 내 아들, 유현준이야. 성진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성진은 오열했습니다. 도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너를 지켜야 할 날이 내가 나를 살리는 날이 돼버렸구나.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성진은 도윤의 어깨를 붙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도윤도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원망도 했어요. 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 너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거야. 하지만 이제 찾았어.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성진은 진정했습니다. 그는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준아,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너의 본명을 회복하고 친자 인지를 하고 상속 구조를 재정비해야 해.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천천히 해도 돼.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빠라는 말에 도윤은 울컥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아빠.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야. 네, 아빠. 며칠 후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본명 유현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혜진그룹의 정식 상속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현준아, 회사 일은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원할 때 배우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준은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진은 조용히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현준의 전 부인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진이라고 합니다. 한도윤 씨, 아니, 유현준의 아버지입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준 씨 아버지시라고요? 네.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따님 세린 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8살 소녀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린이었습니다. 안녕, 세린아. 나는 할아버지야. 성진은 무릎을 꿇고 세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아버지요? 그래. 내 아빠는 내 아들이란다. 성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준이 지갑에 넣고 다니던 세린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빠가 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닌단다. 내가 보고 싶어서 매일 사진을 꺼내본대. 세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요? 그래.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지금도 너를 매일 생각하고 있어. 세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럼 아빠 만나러 갈래? 네. 세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세린은 어머니와 함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현주는 정원에서 세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세린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린아. 세린은 현준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니.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빠. 맞아요?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린아. 아빠야. 아빠. 세린은 현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현주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세린아. 성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돌아왔네요. 정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흰 백합과 붉은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이제야 다시 모였습니다. 석 달이 흐른 여름날이었습니다. 저택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이제 저택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좋았어. 내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단다. 성진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회사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추모 정원에 새로운 나무를 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세린이 정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세린은 주말마다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빠를 만나는 것이 세린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린이 왔구나. 오늘 나무 심기 준비됐니? 성진이 세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세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 나무 심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셋이서 같이 심자. 성진, 현준, 세린 세 사람은 추모 정원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진이 한때 금속 상자를 묻어 진실을 감추려 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은행나무란다. 1000년을 산다고 해. 성진이 세린에게 설명했습니다. 세린은 작은 나무 묘목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우와, 1000년이나요? 그래. 우리 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는 나무가 될 거야. 현주는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성진은 비료를 준비했습니다. 세린은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나무를 넣자. 현준이 묘목을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성진이 흙을 덮었습니다. 세린이 물을 주었습니다. 다 됐어요. 세린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세 사람은 나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성진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심은 첫 번째 나무야. 앞으로 이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함께 자라갈 거야. 아버지. 현주는 감동받았습니다. 성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준아, 이제 이 정원은 내 것이다. 나무처럼 천천히 내 상처도 자라면서 치유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당분간 이 정원에 남고 싶어요. 응? 무슨 말이냐? 성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원 일이 좋아요. 꺾였던 나무도 돌봐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현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여기 와서 나무 돌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세린이가 와서 함께 돌보면 나무가 더 잘 자랄 거야. 야호! 세린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택 안에서 말순 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현준 도련님이 돌아오셨어. 말순 할머니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이 보상받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성진은 추모 정원 중앙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앞에는 여전히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현준아, 내가 돌아왔구나. 아빠가 지금까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성진은 영정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을 바라봤습니다. 살아 돌아온 현준이 세린에게 물을 주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줘야 해.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아파. 알았어요, 아빠. 성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린이 물을 다 주고 나서 현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다 줬어요. 잘했어, 세린아. 현준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세린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매주 여기 올 거예요? 그럼, 매주 오는 거야. 할아버지도 기다리실 거고. 좋아요. 세린은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벤치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무한테 물 다 줬어요. 그래, 우리 세린이가 참 잘했네. 성진은 세린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현준도 천천히 다가와 벤치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정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로 심은 은행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현준아, 네 아버지. 앞으로 우리 셋이서 이 정원을 가꾸자. 천천히 조금씩. 네, 그러겠습니다. 현준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진은 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린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세린아. 저도요, 아버지.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말순 할머니가 그 모습을 사진기로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야죠. 말순 할머니는 사진기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세 사람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세린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준과 성진은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랜 시간 제 정체성을 찾지 못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저를 따라다녔죠.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어요.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진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택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고맙소, 말순 씨. 말순 씨도 같이 먹읍시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 가족이잖소. 같이 먹어야죠.
성진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현주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은행나무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현주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비밀을 감추기 위해 가꾸던 정원은 이제야 비로소 한 가족이 다시 자라나는 밭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원에서 아버지 세린과 함께 웃으며 노는 꿈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정원의 새로 심은 은행나무처럼 깊은 상처도 시간과 사랑으로 천천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찾던 것이 사실 우리 곁에 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